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전 고신대학 외과 교수님으로서 한 40년인가 봉직하시고요. 아주 명의이시죠. 특히 이 대장 직장 쪽의 명의신데요. 백성 선생님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백성 선생님은 한 1년 반 전에 이제 고신대학을 그만두시고 저희 봉생병원에 와서 봉생기념병원에 그 외과 명예원장을 맡고 외과 환자를 돌봐주고 있고요. 요즘은 신장 이식 수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신경 의사를 한 18년, 그리고 정치를 한 20년 하였는데요. 근자에 이제 보니까 우리 의료가 이제 어떤 왜곡을 넘어서 이제 참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해가는 그런 많은 조짐을 보고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60년 동안 불과 GDP가 수백 불에서 3만 불 이상으로 또 세계에서 뭐 그냥 최빈국에서 이제 남의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성장을 한 그런 것이 되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차츰 좀 바뀔 수밖에 없죠. 너무 이제 물질 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결국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의사들도 결국 사람이고 그 현실 속에서 사니까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제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또는 뭐 터무니없는 요금을 이제 비급이라고 해서 또 더더군다나 요즘은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더만요. 그 실손보험으로 이제 하니까 환자는 부담이 없으니까 또 다른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런 사례를 제가 가끔 들으면서 참 우리 의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우리 백 교수님도 이제 그동안에 교수 쪽에 있었으니까 뭐 들은 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이렇게 이제 대학을 떠나서 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저도 대학에 있을 때도 계속 들어왔고 지금도 다른 환자들이 전원된 환자들 말 들을 때 조금 이상하다 이런 거는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벌써 한 달 넘었죠. 그 조선일보도 그렇고 각 언론사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시술은 대학병원이나 일반적으로 한 30만 원 수준인데 어떤 곳은 900만 원을 받는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 이게 완전히 뭐 상상 초월하는 일이죠. 그게 이제 비급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강보험 그 공단에서는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청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신문을 보니까 실손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도 높이고 굉장히 좀 더 요건을 강화하고 이제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실손보험이라는 그 좋은 어떤 그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새한국의 비전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의료 보험 제도 잘못된 점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주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라든지 그리고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처음 시작한 의료보험이 이제 김대중 정권에 와가지고 건강보험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세월 따지면 5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고 경제력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 욕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데 불구하고 그 맨 처음에 1977년 그때에 참 그 야간 통행 금지 있던 그 시절에 그 수가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저도 이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거 뭐 의료계가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바라잡아 지지가 안 해서 저도 참 많이 가슴 아팠는데요. 아마 대학에 계셨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수가 문제나 잘못된 의료 정책 문제나 그 대표적인 게
아직까지 행위별 수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당신은 이래서 이 수술 필요 없고 요 약만 좀 먹으면 되고 요거만 조심하고 이 약도 매일 먹을 필요 없고 이렇게 아플 때만 대증요법으로 드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10분 20분 설명해 줄 분들 그거는 무료예요. 예를 들어 변호사는 15분 얘기하면 그 뭐 지적재산권이라 해가지고 좀 인정을 받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알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행위별 수가 제도란 말이죠. 그게 50년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왜 이 바쁜 시간에 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하느냐.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국민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잘못된 것도 정부에 알려서 고쳐주고 그리고 여론화돼 가지고 바뀌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몇 사람이 뭐 밥 먹으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하고 바뀌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에 제가 좀 이제 사명감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 선생님도 이제 바쁘시고 지금 수술도 하시고 이제 오늘도 조금 이렇게 수술 끝나고 제대로 먹물도 한 잔 못 마시고 저하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 출간하셨던 저서 후회 없는 수술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해보면 그 진료나 이제 암 수술 후에 우리 약을 쓰는데 아주 고가 약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외국에서 그 오리지널 약이라고 그러죠. 그 고가 약 사용에 대해서 그 책이 좀 내용을 써놨시더라고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가 약품에 대한 견해가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고가 약이라는 것은 아직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것들은 고가 약이나 뭐 그런 예를 들면 새로 나온 뭐 면역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실험 중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고가로 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은 근데 실험이 완전히 끝나야 약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험이 끝나야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된다. 보험에 우리나라 보험에서 인정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가 대장암에서 이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약은 퍼스트 초이스로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제일 효과가 좋고 가격도 적당한 건데 좀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좀 애매하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FDA 통과를 하게 되면은 FDA 통과하면은 거의 한국에서 거의 통과한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 FDA 통과 과정 자체가 거기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올리는데 그 논문 자체가 그 제약회사 스폰서를 받은 사람이 쓴 논문들이 거의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스폰서를 해주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짬짬이로 그렇죠. 짜붙이는 예.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건, 말씀이죠. 그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저서도 책에 시중에 찾아보시면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그러니까 그 약을 그럼 미국에서 FDA 통과도 안 된 것을 우리가 고가로 가져와서 우리 환자한테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미국 FDA는 통과는 됐는데 통과는 되고. 한국에서 아직 들어오기 이제 통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 인터벌이 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쓰게 되면 굉장히 비싸다.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의사들이 그런 비싼 약을 또 그렇게 FDA 통과됐지만 아직 검증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많이 이제 우리가 써봐야 될 그런 약들인데 그것을 우리 의사들이 쓰는 데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도덕적인 이제 어떤 그게 딱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한 2개월 연장했다. 예를 들면은 몇 천만 원을 써가 2개월 연장했다.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판단에 따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좀 문제가 그 약을 고가 약을 씀으로써 수명이 2달 더 연장된다 예, 하는 이제 리포트 있다는 말씀이죠. 리포트가 있죠. 예, 그런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좀 그 약값이 들었다. 예. 저는 2천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럼 2달을 20만 원 주고 산 게 되는데 예.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든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가를 쓰니까 결국 이제 의료비가 상승되고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채택이 안 된 약이라면 결국 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그 돈은 없겠지만 우리 국민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환자들의 의료비의 그 상승. 비용은 상승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의사들이 상당히 좀 신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예를 딱 들은 한 가지가 대장학문제, 대장암에서 쓰는 한 가지 약제가 그 혈관 형성을 저해시키는 약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내가 두 달 예를 든 거다. 한다는 예를 든다는 건데, 그게 처음에 보험 안 될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은 보험에 들어서 몇십만 원으로 떨어졌지만은 결국은 그 돈이 스위스 로슈사로 딱 하는 거죠. 다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아니라도 우리가 항생제도 보면 항생제. 고가 항생제가 있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카피약이라 해서 우리 국내 제약회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카피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카피약의 약 효과가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오리지널 약이나. 근데 오리지널 약은 굉장히 비싸고 카피약은 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예를 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의사가 건강보험의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그러면 구태여 그 외국의 고가약을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다만 그 약 효과가 이제 거의 비슷할 때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책에 보니까 그 다국적 기업의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고가약을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병원은 말 안 하겠는데 어느 특정 병원의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 뒤에 자막에 그러니까 배경으로 있더라 하는 그런 그 책에도 소개가 됐던데 예. 그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은근히 이제 국민들한테 이 약을 좀 쓰라 이런 좋은 병원에서도 쓰고 있다 예. 하는 것을 연정에 이제 알려줘서 좀 그런 이제 광고 효과를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게 간접 광고가 이제 그렇죠.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무슨 이제 서울에 빅4가 이래 붙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제 의사라는 게 뭐 히포크라테스 선수 이상으로 사실 그런 어떤 물질을 탐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흰 가운 벗어야죠. 까만 가운 입고 다니는 그 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제 암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으면 생각이 아닙니까? 그냥 기가 아주 얇아질 수밖에 없고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전화하고 누구는 뭐 생시라고 나섰다 누구는 이렇게 나섰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나 시간을 굉장히 그 낭비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이 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대처요법이나 보완 치료 이게 요새 암재활 병원 같은 데서도 네. 이제 이게 좀 필요한 내용 같은데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책 내용을 좀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옛날에 이제 뭐 나무가 뭐 항암 작용이 있다, 뭐 천지산 비석 항암 작용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뭐 그렇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실 서양 쪽에서 이제 독성 물질들을 등록해서 몇만 종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미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좀 없고 영양 치료나 면역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웃음 치료 무슨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 그 암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예, 그 이를테면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걸 사실 그냥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그 제가 방금 이야기한 뭐 옷을 먹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기가 열어가지고 그걸 맹신해서 먹고 득되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게 더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우리 외과의사들이나 내과의사들도 그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들이 어떤 것이 있다 몸에 좋은 게 그리고 해롭지는 않을 것이고 말이죠.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그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 말씀을 책에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이 면역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죠. 다운되니까. 그 제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보면 저는 뭐 암을 그렇게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결국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제가 정치하면서도 그런 사람 몇집 봤고요. 그 오늘 여기서 한마디 하시죠.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하셔서 마음의 평화가 그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기보다. 예.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하고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 전부 다 이제 어떤 일련의 그 엔도크라인 체인,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호르몬들의 변화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러면은 내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뭐 위축되고 이렇게 해서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뭐 내장 쪽에서 그래서 이 상태가 나빠져서 암이 생긴다. 뭐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할 건 없지만은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한 번씩 이제 릴렉스 해주면서 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또 눈을 감고 또 명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릴렉스 해주는 것이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살아가는데 병과 저는 그 항암 면역력 증가 거기에는 종교도 예. 굉장히 좀 도움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건 또 부처님이건 그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아까 말한 그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나쁜 물질이 작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면역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요즘 호스피스 병동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분들도 호스피스 간호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분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걸 좀 그렇게 강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요즘도 이제 가끔 우리나라도 이제 봄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초미세먼지는 혈관도 뚫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혈관 기형을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도 뚫고 가고 혈관에도 어떤 그 기형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정도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데 이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초미세먼지가 많고 또 요즘 이제 안전 문자를 보내서 외출 삼가하시오, 뭐 노약자는 조심하시오, 애들은 집에 있도록 하세요. 그래 해도 근데 가끔 보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절대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마스크 쓰면은 그게 해소된다고 했는데 그래 얘기했어요. 아니 마스크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재채기라도 손 아프대고 잠깐만 침이 튀어 나옵니다. 마스크를 하는 게.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러고 깜짝 놀래요. 오 정의장님 그런 양은 처음 듣는다고.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오늘 뭐 이야기 남김에 한마디 더 하면 근자에 와서 제가 보면요. 치매 환자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감지할 때는 제가 좀 이제 기관지가 안 좋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에 좀 예민한 편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를 보면 이 그 초미세먼지가 그 우리 봄에 심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것 같다. 또 치매 환자가 좀 더 좀 일찍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책에서 그런 걸 써놨던데 맑은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암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래서 그 선생님 써놓은 걸 제가 보면 맑은 공기, 적당한 운동. 이게 좋은 공기 하에서 운동이죠. 예. 공기 나쁜 데 운동하면 더 해로운 거죠. 그죠? 확실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좋은 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남동강물이 오염됐다, 상수도 못 믿겠다, 근데 상수도를 또 이제 생수를 해가 저도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만 정수기 돌려서 이제 마시고 이제 하는데 제 집에서도 뭐 밥도 그걸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섭성인데 그 섭성은 맹신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 좋은 공기, 좋은 물 그게 우리 면역력을 높여서 항암의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선생님께서 책을 기술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선생님 그 보면 혹시 항암 작용이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 중에? 음식 중에는 지금 입증된 것은 지금 아직 특별한 경우만 뭐 이런 리포트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이제 무슨 느릅나무 암 환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자 아까 말씀드린 지푸라기 잡는 그 맞습니다. 심정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오히려 저는 선생님도 그 책에 글에 써놨듯이 몸에 해로운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식이 오래 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식이 이제 장수한다는 말인데 그 쌤 책에 보니까 음식을 몇 프로 정도 먹으라고 쌤 기억나세요? 제가 봐서는 한 70% 정도, 80% 그렇죠. 정도. 그 책에 7, 약간, 80%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에 좀 부족하다 할 정도. 한 두 숟갈 더 먹으면 좋겠다 싶을 때 스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 80% 먹도록 하고. 그리고서 가장 해로운 게 아까 제가 미세먼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담배잖아요, 담배. 예, 담배는 뭐 입증돼 있는 그게 거죠. 완전히 입증되죠. 근데 그 담배가 폐암 말고도 일으키는 암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다른. 대강 뭐 있는지 좀 시청자님 좀 폐암도 알려주시죠. 있고 뭐저 방광암 밝혀진 거는 막 폐암하고 방광암 쪽에 그쪽에 정도로 돼 있고. 전립선도 좀 그렇죠. 예, 예, 그런 쪽으로 대충. 그러니까 뭐 알려져 있죠. 그 담배의 니코틴뿐만 아니고 담배 이제 그게 이제 이 종이가 타면서 들어오는 타르지 않습니까? 예. 그 탈에 발암물질이 뭐 수십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담배는 하여튼 그 저도 젊을 때 담배를 이제 학생 때 피웠고 했거든요. 예. 한 뭐 몇 년 피우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한 20년 피워봤으니까. 근데 10년은 안 넣는 게 좋겠다. 제가 10년을 넘겨보니까 쌤 담배 피웠습니까? 저는 한 2년 피우다. 2년 피웠어요. 예. 그 끊기 쉽죠. 예, 끊었어요. 저도 보니까 10년 안쪽은 마음만 먹으면 끊어져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마약이 돼가지고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만약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신다면 무조건 한 5년 전에 무조건 끊으시라. 이 세상에 담배같이 해로운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시라.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한 70 넘어가기도 어렵고 80까지는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80, 70 넘어가기 어렵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그 지론입니다. 예, 뭐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죠. 예, 찬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비타민을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 이렇게 먹거든요. 매일. 예. 선생님은 비타민 뭐 드세요? 저는 뭐 종합 비타민 그냥. 좀 하루에 하나 드세요? 예. 근데 그 비타민 박사 그저 이야기가 비타민 C는 자기가 권하는 거는 한 알에 1000ml인데 2000ml 하루 3번. 근데 비타민 C가 먹고 혈중 농도가 6시간 지나면 거의 제로로 떨어진다. 처음에 한 2000 먹다가 제가 이제 이 요석이 있거든요. 예. 비타민 C가 문제가 이제 요석을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법 물을 많이 마시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 너무 자주 가서 귀찮아서 안 돼가지고 제가 한 1년 2알씩 먹다가 이제 하나를 3번으로 바꿨어요. 예.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그 비타민 C가 항암 효과도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량량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영양학 책에 보면은 또 이제 한 가지 뭐 그 외에도 이게 충격적인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 좋은 비타민을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암이 더 생겼다는 이제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그 비타민 A, B, C, D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종합 비타민 이제 를 몇 년간 검사를 해가지고 먹이면 틀림없이 암이 줄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게 다 믿을 건 아니고 또 비타민 C도 하루에 500ml 정도면 또 충분하다 한 사람도 있고 또 150ml면 충분하다 한 사람도 있고 하루에 우리가 암 환자들은 6에서 8mg을 6에서 8g을 줍니다. 선생님이 지금 6g인데 두 알을 먹으면 예. 두 알을 먹으면 2g이잖아요. 예, 2000ml. 한 3번 먹으면 6g. 예.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항암 치료에 고용량 비타민 요법을 하는데 효과는
저도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봤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황재 교수 이제 이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비타민 C 박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면역학 교수인데 그 이황재 교수는 이제 그렇게 하루에 이제 6g, 2g씩 3번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 위장 장애하고 요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식후 적시 먹어라 또 식사 중에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뭐 항암 효과가 있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것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하면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 있다고 그러는데요. 항바이러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시대에는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좋겠다. 저는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석이 없고 위장장애 그게 없으면 그렇지 비타민 C는 그런 정도 먹어 두시는 게 이런 이제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비타민 C도 비타민 D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왜요? 비타민 D가 면역을 효과 증가시킨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코로나에도 그래요. D를 그 수치를 그 건강 검진할 때 비타민 D 수치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전부 선스크린을 다 바르고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햇빛 쬐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이 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 비타민 D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요즘 비타민 D하고 또 건강 또 유산균이 또 전성시대 뭐 비슷하게 지금 돼 있죠. 그렇죠. 그 유행이죠. 그 유산 그거는 그 변비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음식도 그렇고 생활이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그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가끔 건지지 한 종류 먹긴 한데 그러니까 나이가 한 60 지나면 비타민 D하고 C는 필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 이제 지금 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암이나 식장암이나 경우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선생님 그 책에 보면 수술이 80%다. 그 나머지 20%가 이제 식이요법이나 이런 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지금은 이제 대장암의 예를 들면은 대장암은 그냥 수술하면 평균 50% 생존율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은 1%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5년 서바이벌 레이트. 예,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한 번에 수술로서 50% 생존율을 올려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 제거함으로 해서 50%를 90%, 95% 이렇게 일기에는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수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보다 좋은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백쌤 같이 이제 아주 그런 이제 그 명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네, 약간 저도 옛날에 내 종양 수술을 한 환자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전 인사를 왔는데 국제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저도 이제 인사를 올게 올해 88이라 하던가 뭐 아직 건강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원장님 그 은혜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수술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완벽하게 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안 자라는 걸 보면. 그 역시 이제 그 좋은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좀 훌륭하게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말씀드린 조기에 이제 캐치를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라.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5년 생존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5-year survival rate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년 생존율이 예를 들면 90%다. 그러면 완치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5년 생존율이 이제 결국은 그것 한 90% 정도는 그 완치율하고 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 10%, 5%, 10% 정도는 5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병이 전이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 생존율에 했다면은 거의 90% 완치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 그 저서를 보면은
그 5year survival rate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5년이 지나도 5 내지 10%에서는 또 전이가 되거나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외에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좀 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암에서 5년 생존율을 평균적으로 쓰는 것이지 췌장암이나 담낭암 같이 3년 넘기기 힘든 경우는 굳이 5년을 따질 건 아니고 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씩 30년 지나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년 생존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형 종양이라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종양은 대충 5년 생존율을 따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